입니다.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네.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한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월 2일 23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의사공부과의 박성주라고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민주당, 야당 그것도 정의가 아니거든요. 정의가 아니고 그분들도 저희가 힘을 실어가지고 뭐 촛불을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자기들 일속 책임이거나 뭐 능력 없이 뭐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투표 한 표 해가지고 해서 뭐 이런 정의 실현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참여해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봤을 때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요. 네, 2부에서는 이제 바로 K-팝 한류 중에 K-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앞에서 이제 그 J-팝 내지는 일본이 90년대에 그 일본 문화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K-팝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면 일본의 이런 그 문화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아까 그 아이돌 문화를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음악 시장이 음악 산업이 크게 이제 그 아이돌 시장하고 이제 성인 음악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이돌 그 시장에 조금 성인 음악 시장이 확 좀 밀려요. 아이돌 시장이 더 크다는 커지죠. 성인 시장이 좀 이제 인기를 잃어가요. 네. 물론 일본은 지금도 그 성인 음악 시장이 이렇게 여전히 있죠.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근데 많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이른바 그 80년대 이제 아이돌 문화, 그다음에 그 AV 그 문화, 그다음에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지금으로 말하면 J-팝이죠. J-팝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그 퍼뜨리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엮어서 이렇게 아이돌 문화를 이제 앞세워서 이렇게 퍼뜨리려고 했. 성인 음악은 여전히 안 돼요.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네. 게임이 안 돼요. 오히려 여전히 일본의 성인 음악은 락이라든지 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미국을 이렇게 흉내 내려고 이렇게 네. 했었고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의 이 아이돌 문화가 한국으로 와요. 네. 그게 처음 온 게 이제 누굽니까? H.O.T. 네. H.O.T. 같은데요. H.O.T.가 먼저였나요? 서태지 아이돌. 서태지가 데뷔는 먼저인데 사실 서태지 아이돌이라고 장르가 하면 다르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H.O.T.나 서태지 아이들 전부 아이돌에서 시작했죠.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H.O.T.부터 아이돌 1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실제 그 아이돌을 규정하는 게 아이돌이냐 아니냐, 아이돌 음악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게 그 지지층이죠.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 네.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의 그로 분류가 되는 것은 그걸 주로 듣는 계층이 10대예요. 네. 10대예요. 네.
그렇게 봐도 조금 서태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서태지는 서태지는 거의 뭐 오히려 이제 좀 뭐 문화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서 근 좀 나중에 젊은 세대를 좀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었고 H.O.T.부터가 이제 좀 유치하기도 하면서도 그 뭐 오빠 부대 이런 그 여성 그 아이들 정말 그래. 하여튼 뭐 그건 뭐 어떻게 보느냐는 이제 뭐 또 이렇게 각자 보는 게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고. 어쨌든 한국 경우에 이제 시작한 게 아이돌 음악이 시작된 게 90년대 초죠. 그게 중반 정도 중반인가요? 네. 하여튼 그 무렵부터 이게 일본의 그 아이돌 음악에 이제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이돌 음악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돌 음악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10대로. 맞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대학 가요제 등단.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을 가야 가수 데뷔.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음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네.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10대가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문화적으로 상업화된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게 상업화,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이나 또는 아이돌 문화라는 게 10대를 이제 문화적으로 상업화시킨 걸 이렇게 대변한다라고 봐야죠. 네. K-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계속 국내 아이돌에 그쳤죠. 네. 국내 아이돌이 그쳤죠. K-팝에만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K-팝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퍼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2000년대 중반 같은데요. 동방신기 뭐 보아가 거의 첫 번째 일본. 예, 첫 번째 강판에서. 주자죠. 네. 예, 이제 보아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동방신기. 네. 예.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이제 그 2010년 이 무렵부터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녀시대, 뭐 예. 원더걸스. 예, 원더걸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예, 특히 그 K-팝이 확 급격히 확산된 게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이 스마트폰의 보급하고 맞물려 있어요. 유튜브하고 예, 유튜브하고 맞물려 있어요. 근데 K-팝을 많이 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저는 음악 자체를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이 아이돌 음악을 좋아해서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이렇게 K-팝 듣는 것 들어본 것 중에서 이렇게 좀 저는 YG 쪽 음악이 좀 좋고 YG 쪽에서도 최근에 나온 친구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전에 그 믹스앤매치라고 해서 팀 A, 팀 B로 YG 안에 연습생들끼리 이제 서바이벌을 해서 이게 데뷔를 시킨 그 그룹이 이제 아이콘인데 여기 친구들하고 요새 이제 또 나온 블랙핑크라는 여성 걸그룹이 있죠. 있는데 예전에 빅뱅이나 2NE1보다는 전 이 아이콘이나 블랙핑크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서 이사님은 예, 저는 그 트와이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그 아까 보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이 누구였냐면 그 누구죠? 그 이효리 나오고 하는 핑클 핑클 있고 또 핑클하고 그 SES. 그러니까 그 일본 시장을 두들린 게 그 SM 엔텔 이수만 씨예요. 네. 이수만 씨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이제 일본 시장, 왜냐하면 일본 시장은 그래도 시장이 크고 한국 시장은 작잖아요. 네. 작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음반 판매해가지고 어떤 돈 벌기는 힘들고 이제 그냥 음반은 어차피 불법으로 막 퍼지니까 막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광고 따가지고 이제 수익 올리는 거 네. 모델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 가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크니까 음반하고 공연 수익. 공연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네, 공연 수익이었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제 그 SES나 핑클이나 이렇게 좀 약한 이제 일본 시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제가 그때 우연히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그 SES가 처음 데뷔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같은 비행기를 타가지고 몇 좌석 안 떨어지는데 완전히 애들이에요. 네. 완전히 그렇죠. 애들이에요. 그냥 중학생? 한 중학교 1학년? 이한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하고 실제 실물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포장의 힘이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저는 사실 물론 이제 뭐냐면은 제가 뭐 어떤 매니아여서라기보다는 이제 연구소 와서 이제 뭐 이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막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서 하잖아요. 집중해서 하고 또 하는 게 많죠.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녹초가 돼요. 집에 가면은 막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요. 근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낮에 연구소에서 했던 것들 해가지고 끝낸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죠.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네.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안 지워버리면 잘 때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잘 때도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워버리는 걸로 그냥 무엇이든지 아무거나도 그냥 해야 돼요. 아무거나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하셨나요? 집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일종의 머릿속에 지우개네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무거나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트 한참 유행했을 김연아요. 때는 피겨 스케이트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K-팝 이렇게 할 때 제가는 K-팝을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본 것만 해도 한 10,000개가 넘어요. 어떻게 보통 이제 보통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한 개 보통 3분 5분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1시간이면은 한 10개 이상을 봐요. 그렇죠. 1시간이면. 60분이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2시간 정도 본다고 하면 저녁에 2시간 20개. 예, 20개 좀 1년이면 몇 개를 봐요. 1년이면 7,300개. 예. 그러니까 1년 한 2년 정도 보면은 10,000개 훌쩍 넘어가 버려요.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게 보신 거네요. 예, 그냥 뭐든 너무 무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직업병이에요. 그러니까요. 직업병. 근데 그냥 이거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취미 활동도 아니 취미라고 좋아서 뭐 이렇게 막 누가 좋거나 어떤 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일단 이렇게 생각 없이 들어요. 생각 없이 보고 네. 그냥 누가 누군지를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게 좋기만 그걸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좋기만 하면 그냥 들어요. 그냥 보고. 그러니까 기억에는 없어요. 그게 남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지워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직업병이 발동을 해요. 분석하시는군요. 예, 이제 그럼 K-팝이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지? 언제부터 시작했지? 이게 지금 이게 왜 퍼졌지? 네. 시장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게 외국 애들이 이걸 좋아하지? 이렇게. 그다음에 무슨 그렇게 10,000개가 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네.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이게 이 K-팝이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어떤 그게 매력이 있고 이런 점들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외국 애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 피겨 스케이트도 그 동영상도 몇천 개를 봤어요. 그냥 한국 것만 본 게 아니라 네. 뭐 일본 그 피겨 스케이트 이제 일본 대회 하면은 일본 대회 들어가서 다 보고 아메리칸 뭐 피겨 스케이트 대회 하면 아메리칸 거 보고 네. 러시아 대회 하면 러시아 거 다 보고 유럽 대회 하면 유럽 대회 다 보고 다 봐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 실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은 딴 사람들 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연아 거 하나만 봐도 만족도가 그런 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직업병이죠. 그런 거 보는 게. 그래서 딱 보면서 얘네들은 나중에 한 건 하겠구나. 딱 보면 지금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요? 아니면 막 이렇게 뭐 피겨 스케이트가 됐든 이제 뭐 음악이 됐든 얘들은 뭔가 한 건 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건수가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들이 와요. 네. 보면은. K-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팝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이랄까, 배경이랄까, 그게 아까 말한 네. 그러니까 K-팝은 이 스마트폰이 보급 안 됐으면 첫째 불가능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만약에 이렇게 보급이 안 됐더라면 K-팝이 확산 안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안에서도 유튜브. 절대적이에요, 유튜브가. 네. 근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하고 유튜브가 SNS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K-팝만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에요. 미국의 헐리우드나 그 미국 팝 시장을 다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문이 죽고 방송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왔잖아요. 점점점. 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음악 시장에서도요. 예,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오락물이 영화밖에 없었고 그것도 영화관에 가야만 볼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근데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스마트폰 딱 인터넷 보급되고 나서는 PC에서 그냥 불법으로 그냥 넘쳐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관이 장사 안 됐잖아요. 영화관 다 그래서 망하고 헐리우드도 그래서 확 죽었어요. 비청하죠. 예. 디즈니랜드도 안 가고 인터넷에 거의 뭐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가 나오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유튜브가 이제 막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신 저작권 관련하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유튜브에서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그러면 K-팝만 떴냐 이거예요. 아메리칸 팝이 많이 그런 거 치면 더 떠야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네. 근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절대적으로 K-팝이 그 혜택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팝이나 이런 것들이 밀려버려서 어떻게 보면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글쎄요. 왜냐하면은 그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면 초창기 때는 미국 이제 이렇게 신곡을 발표한다. 예를 들어서 레이디 가가가 신곡을 발표한다. 네. 뭐 저스틴 비버가 뭐 신곡을 발표한다 하면은 처음에 그 뮤직비디오를 띄우는데 유료예요. 티저 한 20-30초만 띄워요. 네. 그 영화 같은 경우도 네. 그 뭡니까 맛배기만 띄우잖아요. 네, 트레일러 네. 같은 거. 음악도 그랬어요. 음악가도. 그러니까 돈 주고 봐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그 홍보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거 들으려면은 앨범을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근데 케이팝은 그냥 공짜로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네. 뮤직비디오를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도박이었죠. 근데 그게 먹혔어요. 네.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딱 찍어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스마트폰하고 유튜브가 없었으면 K-팝도 확산 안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에다가 뮤직비디오를 그냥 무료로 뿌려버렸다라는 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왜 한국의 기획사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연습생 시스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이제 좀 퀄리티를 K-팝의 퀄리티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높였다라는 데 대해서는 평가를 해줄 만한 요소지만 그러나 K-팝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그런 정도로 중요하다라고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근데 생각이 이제 안 돼요. 외국인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보통 서양의 가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로 어필을 하는데 K-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길러지고. 안무나 이런 게 딱 칼군무부터 보컬, 외모, 뭐 패션까지 전부 다 이게 컨셉을 맞춰서 무언가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됐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대로. 받아서 이게 예, 시선을 끈다. 예. 완전히 다르다.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메리칸 팝도 그래요, 사실은. 아메리칸 팝 그런 데는 상업화에 있어서는 미국 헐리우드나 그 아메리칸 팝이나 이렇게 미국 그 대중문화 시장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상업화에 관한 하는. 그러니까 돈 되면 예.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예. 근데 그 케이팝이 또 이렇게 퍼지게 된 또 다른 그 요인, 물론 이제 그런 요인도 커요, 크기는. 아까 뭔가 말씀한- 완성된 상품을 만들어서 네. 시장에 내놨다라는. 근데 완성된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놨다고 해도
이것이 방금 말한 그런 홍보가 안 되면 홍보가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퍼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저작권하고도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게 전부 이제 앨범을 팔려고 했다 이거예요. 아메리칸 네. 가든 이런 것은 그냥 맛배기만 보여주고 근데 케이팝은 그냥 아예 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근데 그 유튜브를 주로 보는 계층이 누구예요? 어린 10대들이죠. 계층이죠. 어린이들. 그다음에 이 케이팝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아이돌. 아이돌이죠. 아이돌. 그러니까 아이돌 문화라는 것은 10대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10대가 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가장 먼저 적응하는 세대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그 대중문화 시장을 보면은 10대 시장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다 성인 대중문화 시장이에요. 음악 산업에서는 대부분 성인 성인이에요. 대상으로 한. 성인을 대상으로. 뭐 저스틴 비버고 뭐 해도 다 성인 음악이에요. 성인을 상대로. 10대들이 무슨 돈을 내거나 공연장에 가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10대들은 돈이 없으니까. 예, 돈도 없고 일단은 그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케이팝의 경우에 이게 아이돌 문화인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아이돌 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없어요. 아이돌 문화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네. 한국으로 온 근데 거예요.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라든지 뭐 웨스트라이프라든지 엔싱크 이런 보이그룹 아이돌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냥 단절이 되고 근데 이게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그 어떤 빈자리를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없었다라기보다는 끊겨진 문화가 이제 케이팝으로 대신 채워졌다라고 보시는 또 분석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또 그쪽에 또 정통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좀 그렇게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 불가능해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이돌 문화가 생겨나기는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제 그 참점은 불가능해라 좀 이제 그러니까 이 케이팝이 이제 아이돌 그 음악이에요. 10대 음악이에요. 네. 네. 실제로 그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10,0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쫙 보면은 거의 90%가 10대예요. 10대인데 10대 가운데서 누구면 여자애들이에요. 여자애들이에요. 네. 10대 여자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뭐 H.O.T는 다 뭐였습니까? 호바부대. 네, 그거예요. 그거.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생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일본의 아이돌은 아까 이렇게 유치해요. 그리고 좀 근데 시작부터 네. 훈련이 상품화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냥 이제 일본도 기획사는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 기획사 시스템에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네. 온 거죠. 근데 그 SM 엔터테인먼트 사실은 일본의 이제 그런 따라한 거죠? 예, 따라한 거예요.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기획사는 종합 기획사예요. 그냥 음악, 영화, 연극, 그다음에 예능까지를 다 한꺼번에 해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종합 요시모토 고교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데. 근데 어쨌든 일본의 아이돌 이제 같은 경우는 개인 아이돌도 있고 그룹 아이돌도 있고 근데 주로 그룹이 많죠. 네. 그룹이 많은데 그냥 기획사가 텔레비전에 띄워요. 예, 텔레비전에 띄워서 먼저 이렇게 상업화를 해놓고 인기가 있으면 인기가 있는 애를 키워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먼저 텔레비전에 선을 보여가지고 인기가 없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그래요. 뭐 귀여움, 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약간 완성되지 않는 원석일 점점 이제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네. 만들어간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는 먼저 한번 텔레비전에 띄워보고 거기서 반응이 있다 싶으면은 그걸 골라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음악적으로 특히 음악 관련해서 음악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이 꽉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꽉 잡고 방송국 있어요. PD들 파워. 예, 그러니까 이 그 절대적으로 이제 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도 기획사들이 많아요. 뭐 경쟁적이죠. 경쟁적이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일본의 그 상관행이라는 구조가 경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상당히 고착되어 있죠. 유착 관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착되어 있죠. 대표적인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 아사히 텔레비전이라든지 요미리 텔레비전이라든지 일본 NHK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후지 텔레비전, 후지 텔레비전이죠. 아사히 텔레비전, 후지 텔레비전 2개. 그 아사히 텔레비전은 저 있었을 때도 유학 갔을 때도 있었 뮤직 스테이션인가 뭔가 있었고 후지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한류를 많이 좀 띄우는 그런 방송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일본도 그런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아이돌 했는데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유치한 느낌을 받아요. 정말로 그 어린애 티가 팍 나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팝의 경우에는 이게 훈련을 통해서 키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K-팝 음악의 특징이 있어요. 그 K-팝이 뜨게 된 배경이 첫째 이제 10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좀 그 시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10대를 K-팝이 자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10대를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음악계에서 앨범 사는 것은 다 10대였죠. 아이돌 앨범 사는 거 아이돌 음악 게. 네. 그죠. 그래서 앨범 10대가 샀죠. 그래서 성인들은 전부 길거리 그런 거 했잖아요. 네. 음악 듣는데 돈 지출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런 세대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애들도 유튜브에서 그래 공짜로 올라오니까 공짜로 올라왔는데 이게 뭔가 확 끌리는 게 올라왔어요. 예, 첫째는 10대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10대를 타겟으로 한 음악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K-팝이 지금 이렇게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퍼진 것은 거의 99% 10대한테 퍼져 있어요. 네. 이 성인으로 넘어가면은 K-팝 별로 이렇게 안 퍼져 있어 지금. 네. 예, 영향력이 없어요. 거의 10대예요. 기껏해야 이제 뭐 강남 스타일. 그 K-팝에 퍼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10대 여자애들인데 네. K-팝은 뭡니까? 아이돌이죠.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보이 그룹이 있고 걸 그룹이 있잖아요. 이게 상품으로 아까 완성돼서 완성시켜 가지고 내보낸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완성시킨 형태가 그냥 음악만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K-팝 아이돌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댄스예요. 댄스. 네. 춤이에요. 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이렇게 라틴 음악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건 대부분이 성인 음악이라 그랬죠. 네. 근데 성인 음악의 춤을 보면 근데 이제 미국 같으면은 주로 이제 클럽 음악 네. 같은 댄스죠. 네.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락 음악이라든지 뭐 컨트리송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래인데 뭐 컨트리 음악은 미국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죠. 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나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커플 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뭐 스윙이라는 춤을 봤는데 막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클럽 댄스 같은 경우는 클럽을 가려서 추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디제잉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EDM EDM 같은 거 해서 그건 이제 무슨 이제 큰 공연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뭔가 하는 그런 거잖아요. 디제잉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정도니까 그저 가서 이제 이렇게 흔드는 정도 네. 뭐 이렇게 어떤 그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K-팝은 단지 음악만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완성도가 높은 댄스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댄스는 사실 서양 애들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서양 특히 근데 최근에 유행한 게 데스페라토인가 뭔가 라틴 음악 네, 요새 1위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 뭐 싸이 그거 강남스타일 넘었다라는 거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건 완전 그냥 그건 얌전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19금인가요? 얌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성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미국 같은 가장 이해하기 레이디 가가 같은 거 봐보세요. 마돈나 같은 거. 네. 완전히 그건 19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19금을 넘어서서 또 비욘세나 이런 것 경우는 거의 포르노에 가까워요. 포르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성인 음악에 댄스가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가 다 이 19금 이상이에요. 19금 이상이기 때문에 10대가 할 수가 없어요. 네. 10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K-팝의 댄스는 이게 운 좋게도 딱 17금까지 갔어요. 17금까지. 18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7금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17금까지 갔기 때문에 이 10대들 특히 그 여자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첫째는 보이그룹은 춤이 너무 멋있어요. 그쵸. 너무 멋있습니다. 여자애들 이제 걸그룹 같으면은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섹시하고 귀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K-팝의 특징이 섹시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있는데 이게 정도가 딱 17금까지 가 있는 거예요. 삼촌 팬들이 좀 근데 있죠. K-팝 중에도 17금을 넘어간 18금이나 19금에 육박하는 것들은 이게 인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다가 그걸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미국 성인 대중음악 시장을 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게임이 안 돼요. 이 성인 대중음악은 미국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K-팝이 기본적으로 1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마켓 포지셔닝을 하여튼 의도적이든 이렇게 우연이든 운 좋게 포지셔닝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10대를 된 아이돌 형태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댄스하고 어떻게 이렇게 결합시켜서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특징이.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 음악가들이 이제 신곡을 발표하면 뮤직비디오는 띄워요. 네. 근데 한국의 K-팝 아이돌 그룹의 그 신곡 발표하면 거의 외 없이 그 댄스 안무 그 연습. 그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것까지 동시에 띄워요. 동시에 띄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뮤직비디오 공짜로 띄워주는 건 또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 춤을 어떻게 추는가까지도 이렇게 딱 이렇게 띄워져요. 그 다음에 그 K-팝이 이렇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일시에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그 유튜브가 퍼지면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확 퍼지다 보니까 일시에 그냥 그 K-팝의 음악들이 팍 쏟아져 나갔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스마트폰의 보급,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 요소에 기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0대라든지 아이돌 10대 여자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음악 시장이 이제 성인 대중음악인데 그 19금 이상이라든지 운 좋게 K-팝은 이제 17금까지 이렇게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K-팝이 한 15금에서 17금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일본 J-팝 같은 경우는 일본 아이돌 J-팝 같은 경우는 15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로 보여요. 애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할까요? 좀 운이나 이렇게 우연의 일치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죠. 근데 뭐죠? 안무가들.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그 K-팝의 댄스가 제가 이제 15금에서 한 17금 사이에 있다고 그랬는데 K-팝의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노래 작곡하고 안무 이게 끝내줘요. 정말로 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의 어떤 그 K-팝의 음악을 들어봐도 그 음악에서의 어떤 뭔가 그 클라이맥스 대목이 있잖아요. 네, 반복해서 나오는 클라이맥스 대목이 아주 강렬한 특징이 있어요. 이 10대들을 확 끌어당길 만한 그 멜로디를 갖고 있어요. 네. 나름대로 포크송이라고 하죠. 네, 뭔가 이렇게 그 반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복을 넘어서서 멜로디 자체가 그러니까
이 케이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아까 이제 기획사를 이야기를 하죠. 기획사 네. 시스템. 근데 저는 이 작곡가하고 안무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 케이팝의 그 각 아이돌 그 가수들의 음악에서 그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대목에 그 안무를 이렇게 보면은 뿅 가요 정말로. 어떻게 저런 안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게 빠져요. 거기에 빠져요. 그 안무에 너무 이게 그냥 그 음악의 어떤 그 멜로디의 특징을 그대로 콕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이 안무가 음악을 살려주고 있어요. 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실 작곡이나 춤의 부분도 사실은 기획사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네. 대부분의 이제 히트송들은 그 기획사에 소속된 작곡가 그리고 안무가들이 물론 이 걸그룹이 추는 안무들은 대부분 안무를 사오는데 이 안무를 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나 이런 게 돼 있어서 사실 그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이게 가끔은 보면 얘네가 안무를 이제 파는 팀이 그 춘 댄스가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보면 또 완전히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그 춤을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곡이나 안무라는 것이 일단 직업으로 성립이 안 됐어요. 그렇죠. 먹고 살 수도 없고 대부분 일본 거 갖다 뺏기고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어떤 그 배경이나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작곡에 재능이 있는 사람하고 안무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게 적은 생겨났는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아니 직업이 연습생이 세분화되는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연습생 중에 스타로 발탁되지 못한 친구 중에 춤으로 재능 있는 친구나 작곡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작곡가나 안무가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프로듀서. 그러니까 어쨌든 케이팝이 뜨게 된 결정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작곡가하고 안무가예요. 네.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안무가는 이렇게 한국의 안무가들은 미국에 내놔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영어 된다면 미국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춤은 사실 이제 비보잉 이런 걸로 꽤 됐어요.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을 이제 압도한다 그러면 좀 오버긴 한데 거의 이제 대회 나가면 1, 2위를 따놓은 뭐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케이팝이 이렇게 이제 춤하고 댄스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각 노래마다 뭔가 특징적인 것들이 그 네. 춤이나 노래 공기 멜로디에 있어서 있다 보니까 네. 외국 애들한테 그게 막 그 문화, 그 나라를 넘어서서 10대라는 그 세대 어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10대, 뭐 미국 10대, 유럽 10대, 뭐 동남아 10대, 심지어는 뭐 아랍권 10대. 그러니까 나라나 문화에 관계가 없어요. 세대한테 먹혀버려요. 이게. 특히 여자애들. 예, 그다음에 뭐 중남미 라틴 쪽의 10대 세대한테 먹히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라에 관계 없어요. 그 나라의 문화에 관계가 없어요. 일본의 10대. 10대한테 그냥 그대로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멜로디하고 댄스에 그냥 확 꽂혀버렸다라는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유일하게 케이팝에 대해서만 외국 애들이 이른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랜덤 댄스라는 걸 해요. 그래서 플래시몹 같이. 예, 그 랜덤 댄스라는 걸 예전에는 플래시몹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랜덤 댄스는 뭐냐면 케이팝 노래 중에서 그 멜로디 클라이맥스 부분하고 춤의 아주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짤막하게 따갖고 20곡, 30곡, 40곡을 편집해가지고 연속 틀어서 그 가수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나라나 그 나라의 문화에 관계없이 10대들한테 퍼지게 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케이팝이 일부 이제 누구죠? 저기 현아? 네. 그래서 뭐 좀 섹시하다 해가지고 18금 이제 19금을 넘어서 미국 시장에 가능 어쩌네 뭐 이런 말하고. 안 돼. 근데 그 19금으로는 실제 그 라틴계 음악이나 미국 성인 대중음악 봐보세요. 네. 예, 절대 안 돼요. 절대 못 이겨요. 이게 벌써 이렇게 그 급이 달라요. 급이. 헤비급하고 이렇게. 예,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근데 이 케이팝 아이돌은 게임이 돼요. 왜냐하면 동양 애들이 동안이거든요. 서양 애들은 아직 많지는 않은데 가끔 유튜브에 보면
한국인처럼 성형수술하는 서양인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 K-팝 때문에. 그러니까 K-팝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나라나 어떤 그 문화를 넘어서서 세대한테 지금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잠재력이나 경쟁력이 대단해요.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해요. K-팝이. 또 그런 영향 받은 사람들이 또 국내 연예인들 보려고 또 예. 관광도 그러니까 오고 그건 이제 하니까. 어떻게 이제 그 상업화로 연결시키느냐는 그쪽과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연구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화를 시도를 이제 해가야 될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K-팝이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고 잠재력도 굉장히 커요. 크고 지금의 그 이렇게 시스템들이 제가 볼 때는 의도해서 이렇게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운대가 잘못해 떨어지고 네. 결과적으로 막 시장 포지셔닝을 10대한테 이렇게 우연히 일본의 그 아이돌 그걸 받아들여 왔는데 10대를 대상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이게 K-팝으로 우연히 그게 간 거예요 지금. 네. 처음부터 우리가 10대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이게 10대들한테 그냥 어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어떤 그 작곡의 어떤 그 특징하고 정말 저는 그 안무가 댄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작권을 하면은 음악 그 K-팝에서 만약에 신곡 발표가 팔리면 저는 3등분을 해야 돼 4등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사 이제 가수 작곡가 안무가 이렇게 똑같이 4등 나눠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기여도가 크다. 작곡가하고 안무가들이 네. K-팝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10대들한테 이렇게 확산될 수 있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전문적인 작곡 능력이나 안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이 흉내내는 이게 쉽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음악 자체의 변화도 좀 있는데 예전에는 작곡을 한다라고 하면 작곡을 배워야지 작곡을 했는데 요새 작곡들은 보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종의 샘플링 방식으로 작곡을 이제 화음이나 이런 걸 아예 몰라도 작곡을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네. 요새는 이제 뭐랄까 저도 이제 뭐 제가 느낀 바로는 예전에는 가사 멜로디가 참 멋있었어요. 서정적이고 시적이고 네. 발라드라든지 트롯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칸츄리 음악이라든지 미국의 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사들이 멋있었어요. 멜로디가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가사 위주의 음악에서 점점 이렇게 비주얼적인 요소도. 이렇게 이제 멜로디로 가사 내용이 아닌 멜로디하고 춤 몸동작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힙합 같은 경우. 네. 그럼 힙합이나 이런 거 뭡니까? 그냥 뭐 이게 무슨 시적이거나 음악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야기잖아요. 속사포 랩. 랩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랩은 또 사실 완전히 다른 분야여서.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긴 해도 그러니까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 아이돌 음악에 보면은 어떤 그 서정적이거나 시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가사로 막 늘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이렇게 K-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아메리칸 힙합의 영향을 특히 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요. 사실 그 아이돌은 말씀하신 것처럼 힙합을 따라한 게 맞는데 힙합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돌이 이제 힙합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걸 조금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힙합이 그러니까, 아니라 힙합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힙합 정신과 가끔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 미국에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가수들이나 그쪽 관련 사람들이 이제 K-팝을 비웃는 동영상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다음에 니네들은 뭐야 우리 거 좀 해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네. 했으면서 그럼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고마운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 네. 하는 네. 애들이 네. 있어요. 네. 벌써 그건 지금 K-팝이 네. 지금 위협이 된다. 위협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람들한테.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K-팝이 다음에 K-팝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룹이에요. 그룹이다 보니까 음악 시간이 보통 미국 음악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길어봐야 3분이에요. 네. K-팝은 보통 최하 3분이 넘어가요. 4분, 어떤 거 긴 것은 막 5분짜리도 있어요. 그룹이다 보니까 전부 한 소절씩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뭐 메인 보컬, 서브 네. 보컬. 근데 뭐, 이게 네. 길어지기 때문에 네. 길어지면은 이게 느슨해져 버릴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리를 담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3분, 길어봐야 3분은 조금 급해요. 야, 이게 노래나 이런 게 뭔가를 보여주기엔 급해요. 근데 한 4분 정도 전후로 이렇게 가면은 잘만 하면은 이게 잘만 하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K-팝에서 이렇게 그 뜬 노래들을 보면은 긴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빅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댄스곡 같은 보면은 전부 정말로 막 가만히 이렇게 댄스 춤출 줄 모르는 사람도 들어보면 막 춤추고 싶어져요. 네. 어마어마 그러니까 엄청나요. 소장님 빅뱅 좋아하시죠? 네, 아니 저는 다 이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거의 다 봤으니까. 네. 근데 그 일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7금을 넘어가서 18금으로 넘어간 것은 탈락이에요. 경쟁력이 없어요. 예, 인기도 없고 죽어버려가지고 아예 이제 그런 길로 가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K-팝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을 넓혀가려면 절대 17금을 넘어가면 안 돼요. 17금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15금 이하로 내려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그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질 때가 중학교 2학년 고등학생 사이였던 것 같거든요. 딱 사춘기 시절에 그때 음악이나 뭐 가요나 이런 거 제일 많이 접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 K-팝의 가능성이 크냐 하면 미국의 빌보드가 이제 음악 잡지나 뭐 미국의 이제 뭐 라디오 방송이나 음악 전문 방송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데뷔를 하려면 그런 데를 통해야 데뷔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빌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돈 안 벌려요. 돈 안 벌리고 위축되고 있어요.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옮겨오고 네. SNS나 이런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확 퍼져버리니까 K-팝을 그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K-팝을 자기들 이제 장르로 열어놨을 때는 뭐냐면 이게 10대가 음악 시장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매력이 없다 생각이. 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은 이제 K-팝이 초창기예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너무 무료 서비스가 많아요. 뮤직비디오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라 할까 보상을 찾으려고 지금 공연을 많이 하죠. 네. 해외 공연을. 최근에는 이제 또 K-팝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면 동양 사람은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동양 사람들은 다 얼굴 구별이 잘 안 돼요. 저희가 서양 사람 구별 잘 못하는 것처럼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달라요. 사실은 예, 다르고 물론 특징은 있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BTS라든지 빅뱅이라든지 보면 빅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댄스 음악에서부터 힙합에서 뭐 그냥 발라드에서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네. 뭐 일렉트릭에서 그냥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BTS도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질투죠. 일종의 질투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이게 뭔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K-팝이 뭐냐면은 최근에 카드라는 그룹이 나왔어요. 카드요. 네, 카드라는 그룹이 나왔는데 주로 약간 라틴풍의 음악을 지금 이제 했는데 들어보면 그 음악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약간 상쾌한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랄까 좀 라틴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북미나 라틴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해가지고 데뷔하기 전에 유행을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공연을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데뷔를 한 거예요. 먼저 해외에서 먼저 뜬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K-팝이 다음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뭔가 전조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런 게 벌써 이렇게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데뷔를 하기 전에 벌써 퍼져버려 가지고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해버려요. 공연을 하면서 유튜브로 먼저 스타가 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굳이 빌보드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방송 가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BTS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빌보드 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모든 라디오 음악이 유튜브 BTS 인터뷰
지들이 해오잖아요.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만약에 그 BTS 소속사가 미국의 빌보드나 그런 라디오 방송 음악 가가지고 굽실거리고 뭐 좀 인터뷰 좀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더라면 택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사실 JYP가 2009년에 그렇죠. 했다 거의 회사 망할 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JYP가 좀 그 스타일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3대 기획사가 있는데 이제 YG 있고 JYP 있고 SM 있잖아요. SM은 거의 일본 스타일이에요. 일본하고 초창기 때부터 그 보아라든지 소녀시대라든지 또 저기 뭡니까? 핑클이 어디였나요? 핑클은 다른 데였나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SES는 어디였나요? SS가 SS죠. 그러니까 일본 아이돌 스타일이에요. 느낌이. JYP는 약간 자기 그 박신영 그 친구는 흑인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또 일본 그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스타일이에요. 트와이스는 이제 다국적 그룹이잖아요. 약간 좀 근데 일본 적인 좀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나요? 트렌디 팝 같은 느낌? 그래도 근데 일본 느낌이 강하게 나요. 일본 아이돌 느낌이 강하게 나요. 좀 귀여운 면이 더 있네요. 이게 TT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T도 되게 많이 봤잖아요.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돌 스타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JYP는 약간 그 어정쩡해요. 포지셔닝이. 근데 YG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K-팝의 특징을 강렬하게 보여준 게 이 YG 같아요. K-팝의 특징을 가장 정통으로 강렬하게 보여주는 게 YG. 그러니까 YG가 가장 성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빅뱅. YG에서 내놓은 그 그룹들은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개인들의 역량도 그렇고. 또 YG는 아예 이제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방송국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예 그냥 공중파나 이런 데는 점점 거리를 두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했던 모든 사람 손에 있어요. 단말기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팝이 뜨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만약에 스마트폰과 이런 SNS,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본능적으로 잘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YG가. 뭐 그 외에도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는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죠. 아유, 2분만 50분을 했네요. 이건 뭐 추석 연휴니까 길게 들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K-팝에 대해서 좀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혀 새로운 얘기도 많은 것 같고. 김광 소장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한 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김광 소장님 그리고 길거신 기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귀경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친지 가족분들과 정겨운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다음 녹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정책 아카데미 수료하고 총무를 맡고 있는 유영근이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좀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살기 좋은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직장 선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은근아 너 올해 몇 살이지? 28입니다. 그래? 좀 너 아직 늦지 않았어. 빨리 돈 모아서 너무 빨리 이민을 가도록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굳이 뭐 이민을 갈 능력도 잘 안 되고 또 뭐 저희 집 상황도 봤을 때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그렇다면 그냥 어차피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고 한다면 좀 이 나라를 차라리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